안녕하세요. 랑이입니다. 필주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어머니랑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그 이제 대한민국의 정착 과정에서 좌충우돌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 나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는 집을 받고 그날 오후쯤 이제 아마 맞아요. 다 수속이 다 끝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저녁에 자게 되잖아. 그렇죠. 그냥 행복했고 아들 안고 같이 이제 안전하게 잘 수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했고 한편 이렇게 그때 하나원에 있을 때 그걸 우리 얘기 안 했네. 하나원에 있을 때 내가 무사히 오고 나니까 저희 막내와 엄마와 그 남아있는 중국의 가족을 다 이제 내가 왔던 길로 인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운이 다르더라고요. 가족은 다 지금 잡혔어요. 한국행 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쁨이 있는 얼굴과 웃음이지만 그 뒤에 딱 그 표면을 벗기고 뒤에 내면에는 엄청난 걱정이 있었죠. 엄마도 잡혀갔고, 동생도 잡혀갔고, 그것도 항공행으로. 그리고 이제 조카 하나 남은 건 또 그 허허벌판 중국에 의지가지할 데 없는 그 중국 땅에 그냥 그 어린애는 떨고 두고 어른들만 이제 잡혀가다 보니까 저는 정말 그 부분에서 정말 기쁨도 한 순간이고, 그 큰 산 같은, 시커먼 산 같은 걱정이 저희 뒤에는 있었어요. 너는 어땠어? 저는 솔직히 어머니하고는 달랐죠. 뭐 어떻게 보면 철이 없었기 때문에. 철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제가 애한테는 어둡게 이제 별로 공유를 안 했었다. 이렇게 사고 났구나.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대책 방법을 생각할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애는 될수록 자유롭게 자기 길 찾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될수록 공유를 안 하죠. 네가 할 길 빨리 찾자, 이제는. 이게 왔으니까 산 사람들도 정착도 해야 되고, 이 땅에 일원으로서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살자면, 이제부터 잡돌이를 잘하고, 우리가 설 자리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들한테 항상 이제 강조를 하고, 이자같이 시커먼 큰 산 같은 그런 어둠은 내가 혼자 안고 있어서 애는 그닥 이제 못 느꼈을 수가 있어요. 네,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잘 느끼지 못했고, 파악도 못했었고, 그냥 저는 마냥 좋았죠. 네, 이제 태어나 처음 나만의 방이 생겼고, 네, 나만의 공간이 생겼고, 그리고 또 집 없이 살던 서름이 크던 삶 속에서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보금자리, 그것도 아파트, 제일 위층에서. 처음이지, 뭐, 이렇게 좋은 집에 우리가.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태어나 처음이죠. 살기에는 처음이지. 네, 그러니까 2006년도 2월 8일을 기점으로 제 인생이 사실은 상상도 못 해봤던, 네. 입국 날짜예요. 2월 네, 8일이. 2월 8일은 제 대한민국 입국했던 그 날인데, 그날 기점으로 제 인생은 180도라는 말로 좀 부족하죠. 그냥 새로 태어난 거죠. 상상도 그렇죠. 못했던, 그렇죠. 새롭게 그냥 태어났는데, 그 새로운 세상에 와보니 그 전생에 누리지 못했던 거를, 그리고 전생에 상상도 못했던 거를 이렇게 갑자기 다 얻게 됐던 거죠. 떵떵했죠. 그래서 마냥 이렇게 좋았다기보다는 생신지 꿈인지 생신지, 그다음에 이게 영원할 수는 있는지, 뭐 이런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즐겁게 행복하고 기쁘고 희한하고 뭐 막 이런 감정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죠. 네, 그렇게 이제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서의 어떤 대한민국의 첫 삶의 시작이 됐었죠. 네,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또 희망 가득 찬 마음으로. 근데 이제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끌어안고 있는 걱정, 가족들을 구해야 될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다큐 60년이라고 하고 60세까지의 이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다 보니까, 제가 45세에 대한민국에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편지에도 그렇게 썼잖아요. 45세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켠 돈을 벌어서 빨리 가족을 살려야 되고, 나도 또 정착을 해야 되고, 이런 엄청난 큰 일이 40 중반에 있게 됐는데,
그 40 중반이라고 벌써 나가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40대 중반이면 벌써 이제는 다 지나간 젊은 세대들을 채용하고 이러는 데라서 그 취업적인 측면 뭐 이러면 그쵸, 사회적 기준으로는 그렇죠. 제한성이 많고,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는 이제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 보니까, 당시에 대한민국을 다 아직 그 취업의 세계를 다 모르고, 뭐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그래요. 직업이란 게 노동자, 농민, 사문, 의사, 그 다음에 간부, 이 정도 부류면 그냥 끝이에요. 거기에서 또 이제 백두산 줄기부터 월남자, 남한, 이렇게 지금 한라산 나누다 줄기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는 그리고 또 국가에서 농민 자식은 농촌에, 탄광 자식은 탄광에, 이렇게 딱 규정돼 있고, 거주의 자유가 없고, 이동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그 틀 안에서 딱 이루어진 틀 안에서 자기 인생이 진행되다 보니 이런 고민도 없어요. 그냥 농장자네는 농장가 일하고 노동자자네는 노동하고 탄광자네는 탄광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 취업의 업종이 바다 같은 업종을 그때 다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니까 제가 이발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용 직업 학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2차 미용 직업 학교가 6개월이었어요. 그거를 다니고, 그리고 자격증까지는 땄습니다. 그 한편, 그 뒤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정착금이라는 게, 그때 5월 100만 원씩 나눠주다 보니까, 사실은, 그건 정말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나는 지금 북한에 돈을 목돈이 필요했지. 이거 중국에 남은 조카를 데려와야 되고 엄청난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도 정착을 못하고 그래서 정말 그때 그 직업학교 6개월을 다니는 동안에는 9시부터 6시까지 학교하고 그 나머지 밤에는 또 계속 별난 일 다 해봤어요. 우리 아들은 모르죠. 제가 이제 뛰고 다니는 거는. 저는 아들한테는 무조건 너는 너 앞길을 위해서. 내가 아마 그런 얘기도 했을 거야. 많이 했어요, 많이. 엄마가 북한 같으면 너를 인도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오고 보니 똑같이 너도 1살 나도 1살이야. 각기 자기 길 자기 찾아야 돼. 그래서 엄마는 너를 어떻게 인도할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단다. 네가 찾아야 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길을 택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그래서 근데 이 어머니 말해준 거에 대해서 21살이니까 무슨 의미인지 너무 와닿았었고 네, 그래서 각자 자기 길 개척하자. 각자 열심히 살자. 이제 자유가 주어졌는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봐. 어쩌면 21살 아이한테는 좋은 기회였죠. 어머니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는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떤 기준, 어떤 삶의 가치관, 어떤 어머니의 요구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진짜 고삐를 확 풀어서 너 알아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실은 너무 좋았어요. 네, 물론 그것이 이제 언젠가의 그 선택들의 책임이 나한테 무게감으로 온다라는 건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어쨌거나 당시에는 알았다고. 저는 저희 그 생각의 가치는 그랬어요. 아들의 삶을 내가 살아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환자예요. 그렇지만 아직 지금 배워야 할 나이고 또 배울 것도 많고 이식되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잡혀가거나 죽을 일이 없어요. 절대요. 그리고 교류재단에서 딱 이제는 얘를 딱 접수하고 체계적인 치료 방법을 딱 선택.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북한에서 쓰는 표현으로 지금 조국의 아들을 맡긴 거예요. 그냥 그냥요. 그러니까 난 그랬어요. 그냥 너도 1살이고 나도 1살이야. 우리 열당하고 이제 나가야 돼. 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에, 이 국가에 아들의 운명을 완전히 그냥 맡겨버린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험난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생명이 오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생명이 안전하다 한다. 그 다음에 뭐 걱정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 그것도 맞아. 다 아파서 살펴주는데 뭐 맞아. 걱정인데. 그래. 우선 네 삶은 네 살아. 넘어져도 네가 일어나야 되고 또 넘어져 봐야 되고 이러도 혼자 나봐야 되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이거는 네 삶이다. 네가 살아. 이제 이렇게 딱 인계해버렸어요. 완전히 그랬죠. 딱 인계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얘를 관할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뭐 그런 여유도 여유도 없어. 없고 나도 정착하느라고 바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북한과 연결을 해야 되고 맞아. 결국에는 이제 그 여운이 그 돈을 3년 만에 우리 동생도 되게 그 한국행으로 잡혀갔다가 감옥을 살고 그래도 그 돈을 보내주면서 여행 살아나서 나오게 된 게 3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 3년에서 동생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엄마도 모셔오게 돼서 3년하고 4년 사이에 가족은 다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중국에 남겨진 조카는 제가 이게 우리 대한민국 땅에 나와서 4개월 만에 돈을 막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정말 애를 태우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서 애 생명을 4개월 만에 구해왔어요. 얘는 그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저희 그 부담과 활동,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루기 너무 길고, 어쨌든 그 기적같이 그 중국 허허벌판에 그 친척도 없는 곳에 떨어졌던 애를 4개월 만에 일단은 배로 무사히 데려와서 내 손에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생, 그 3년 사이에 동생을, 원래는 한국 행대에서 얘는 죽어나가야 돼요. 정치범이죠. 그렇지만 또 거기서 또 지혜와 또 지혜가 값이 낼 수 있었던 건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돈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여러 가지 앞뒤로 힘쓰면서 목숨이 살아난 게 3년 걸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또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래서 한 3, 4년 저희 정착 초창기 3, 4년은 이렇게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의 50이 됐어요. 예. 그럼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사이에 이제 미용실도 들어가 일해보고, 원래는 미용을 배울 때는, 내가 미용실을 차려보자. 앞으로 이제 미용사로 이 땅에 정착을 하자 하고 배웠는데, 사실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처럼 내가 뒤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집중을 못 하겠고, 그리고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별의별 일 다 했습니다. 이게 좀 말하기도 구차할 정도의 어떤 정말 모든 혼신을 다 바쳐서 그 돈을 벌기 위한 이 일을 찾아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미용실에서 갇혀서 앉아서 오는 손님 기다리고, 이게 나한테 안 맞았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나는 나가서 계속 달려서 돈을 벌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용이 나한테 안 맞는구나 하고 미용 선택을 그때 그게 한 3년까지는 미용을 했네요. 근데 그거를 제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그 취업의 종류들이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저는 이제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엄마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북한에서부터도 그 좀 선호하고 내가 가고 싶었던 부분이 뭔지는 딱히 몰랐는데 이렇게 미용사, 이발사는 아니었어. 할 수 없이 그게 그래도 최선이어서 그걸 했지만. 그렇죠. 그 체제에서. 네, 나는 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싶고, 그럼 이렇게 그래요. 선생님. 어머니 학구열이 좀 있어. 선생님, 어떤 이런 공직?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선호했던 것 같아요.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래, 잘하지. 그거를. 근데 이제 내가 대한민국에서 초창기 시간들을 이렇게 돈 버는데 뺏기다 보니까 5, 6년이 쉽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6년 만에 취업센터에서 노래 강사를 또 이제 추천해 주더라고요. 이건 노래 강사에 대한 것도 사실은 뭐 내용 다 모르는데 취업센터에서 추천해 주니까 여기 좋겠다. 괜찮아. 나한테 맞는가 봐. 해볼까 하고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노래 강사 쪽으로 또 한 3년을 허비했어요. 근데 좋았어요. 좋은 건 좋은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정서. 그러니까 문화죠. 예, 나만의 이게 문화에 어려서부터 녹아나지 않아서. 우리는 동요도 모르고 여기는 까치야 뭐 까치야 뭐 이런 동요들도 다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어릴 때부터 남한에서 유행되는 어떤 정서, 문화적인 정서가 다 있는데 어제 50이 된 사람이 노래 강사 마이크 치고 나갔는데 문화센터 같은데 그 주민센터 거기서 노래 수업을 했었는데요. 어머니들이 그래요. 선생님 그 송해 해바라기 좀 불러달라고.
제가 성혜 선생님에 대해서는 TV로 봐서 알게 되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바라기라는 게 제목도 아니에요. 내 노래 가사의 한 소절인데 이걸 제가 어떻게 찾냐고요. 이게 단순적인 예시인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제가 접하게 되면서 야, 이분들이 주에 한 번씩 노래 교실에 올 때는 정말 그 받았던 스트레스를 다 풀고 기쁘고 즐겁게 노래 한번 탁 하고 엔돌핀 솟아가지고 그리고 마음 시원하게 싹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 수요를 채워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계가 있지, 한계가. 한계가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이게, 상황.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또 이제 그때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처럼 사실은 노래 강사로 들어갈 때도 주민센터 가서 이제 면접을 볼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원 노래 지도자 학과 여기를 배우고 이제 교수님들이 이끄심에 의해서 이제 교수님들도 저를 많이 이제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돈도 벌게 하려고 하셨는데 수업을 많이 하게 노력해 주셨는데 거기 가면 면접을 보게 돼요. 주민센터에 가면. 그러면 이제 그 회장님들이 나와서 노년 회장? 노래 교실도 가자면 우리 회원들을 가르칠 선생이 어떤 선생인지 하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이런 말도 들었었어요. 선생이 여기 하자는 건 좋은데 북한에서 온 사람이 여기에서 패를 먹고 산 사람들 여기 우리 회원들 다 대학 졸업생이에요. 나도 숙명대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 가르칠 수 있겠나 하고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제가 뭘 하고 어떻게 답할까요? 그때요,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너무 얼굴이 뜨거워서. 사실 그때 대학 나온 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사이버, 그때 여러 가지를 배우느라고, 그래도 시간을 아껴서 배우느라고 집에서 컴퓨터로 공부할 수 있는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있는 중이고 졸업은 못했고, 뭐를 내세울 게 없었고, 참 부끄러웠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 세상은 차디찬 콘크리트 벽이 내 앞에 있구나. 하얀 서리가 끼운 콘크리트 벽. 앞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나 그때 엄청 충격받았어. 지금 이게 그대로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충격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불합격됐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그때는 차도 없고,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 컴퓨터 같은 거 그거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앰프도 1kg짜리 또 재야지. 그 다음에 내 가방이지. 그래서 손에 쥐고 메고 들고 이러고 헐레벌떡 다닐 텐데, 지하철까지 저 멀리 지하철역이 있는데, 거기를 가는데, 다리가 휘친하면 내 앞에 이렇게 실컷 우연 게 어떤 길이 이제 혼돈이 가면서 내가 걸지를 못하겠는 거야. 길을 따라서. 충격받아서. 그래가지고, 옆으로 해서 거기, 앉았어. 예, 앉았어. 이렇게 그냥, 거기 의자도 없었어. 그냥 일단 앉았는데, 거기 내 눈앞에 하얀 성에 낀 콘크리트, 차디찬 콘크리트가 내 앞에 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쉽지 않구나. 이 땅 정착도 쉽지 않구나. 그때 내가 많이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몇 년 차까지였어요? 그게 그때 소개할 때 저는 대한민국에 온 지 6살밖에 안 되는 이렇게 소개를 했었거든요. 6살 노래 강사. 제 어머니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지금 어머니의 6년, 정착 6년 과정을 지금 요약해서 들으셨죠? 저의 정착 6년도 온도 차는 그렇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엄마가 이렇게 남겨진 생명들 구하기 위해서 그냥 불철주야, 동서남북, 어디든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를 그냥 어렴풋이 알았죠. 어렴풋이 알았고, 제 딴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어차피 어머니가 지금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없었어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나, 혹은 이런 정보를 찾아줄 수 있냐. 어머니 말했듯이 둘 다 똑같은 정착 나이로는 1살에 불과하고,
삶의 경험으로 치면 엄마를 내가 따라갈 수도 없는데, 그러면 내 딴에는 엄마한테 최소한 민폐 혹은 최소한 부담, 걱정, 염려 대상만은 되지 말자. 그리고 또 엄마가 우리 둘이 동시에 같이 시작점에서 출발하는 이상 각자 알아서 잘 해보자 라는 말에 대한 이해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 딴에는 내가 잘 정착을 해서 내 앞길을 잘 개척해 가는 것으로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 또 다른 말로 어머니가 지금 짓고 있는 저 책임을 나의 부담을 내려놓은 자리에다 채우면서 좀 분산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어머니가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그 시간을 줄일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나는 일단 내가 알아서 잘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여명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다니게 됐고, 그 다닌 이유는 일단 대학생이 되고 싶었어요. 대학생은 왜 되고 싶었냐? 누누이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 또 들어서 학습이 된 것도 있겠지만, 또 내 스스로 이 혈우병이라는 거를 앓고 살아온 그 시간의 경험들을 봤을 때, 어디 어려운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또 쉬운 일은 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언어적인 측면 혹은 전문 지식을 쌓아서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이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 그러려면 지금 뭐 해야 되냐, 대학 가려고 하니까 내가 학위가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학력으로 중학교 2학년 중퇴고, 우리 남한의 학제 순서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급의 학력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학위를 받아야, 학력을 인정받아야 제가 대학교 진학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내가 할 거는 대학 진학이다라고 해서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뛰셨고, 저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대안학교를 열심히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문도 열지 않았을 때 앞에 가서 문 여는 시간까지 쪼그리고 기다렸다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일찍 안 와도 된다 막 그러는데도 어쨌든 내 딴에는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했고, 예,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녀서 일단 검정고시를 우수하게 졸업하지는 1년 사이에 얘가 그래서 1년,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지. 네, 1년, 그건 1년, 신기한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그 학년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중학교 시험 봐서 고등학교 진학 학력을 따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졸업 그 학력을 따고, 그 다음에 6개월을 대학교 진학을 위한 대학 입시 준비반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진짜 속전속결로 했죠. 그렇게 하고 이것도 대한민국이 멋있어요. 너무 아니 그러니까 야. 나라가 체제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열심히만 움직이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허비 안 하고 그냥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진짜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저는 어머니처럼 일찍이 사회의 어떤 냉랭함을 맛보지 못했던 거는 대안학교다 보니까 고향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착하는데 어머니 상황을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어머니와 유사하게 대한민국 이 사회에 발 들여놓자마자 바로 경제 활동 혹은 생존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그 냉혹한 현실을 직면하지 않았던 부분은 어쩌면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직면한 사람들은 참 많죠. 근데 저는 어쨌든 여명학교라는 곳에 들어가다 보니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 자체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뭐 저희가 처리 없이 행동하고 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저 골칫덩어리 이러면 이랬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제약하고 평가하고 막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나 뭐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다만 이제 열심히만 해라. 그래서 열심히 했고 대학 입시까지 했었죠. 근데 그 과정이 한 1년에서 1년 반인데, 그때 지금 어머니가 그 사촌 동생 데려오는 그 과정이었는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어떤 울음소리 때문에, 흐느끼는 소리 때문에 제가 눈을 이렇게 어렴풋이 떴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뒤돌아 앉아서 눈물 훔치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 왜 우냐고. 엄마 또
은혜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어요. 은혜 여튼 그게 생각하시는구나. 한두 번이 아니니까 뭐 첫 번째 뭐 몇 번은 좀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금 더 독하게 마음 먹기는 했던 것 같아요. 빨리 대학 진학하고 어쨌든 내가 내 입벌이 하자. 네, 뭐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자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사이에 어머니가 사촌 동생을 데려왔어요. 어쨌든 지금은 제가 정착하던 좌충우돌 스토리니까 쭉 치고 나가보면 그리고 대학교 진학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도 나름대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전공을 갈지. 근데 대학도 여러 개 합격 맞췄잖아. 그쵸. 이빨 원서 넣은 거 다 합격 맞췄지. 원서 넣은 거는 거의 다 했죠. 5개인가? 그러니까 나름의 그 나이대의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확신도 있었고. 그때도 면접도 봤을 거 아니야. 그럼 그렇죠. 네가 어떻게 얘기를 잘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학교 대입반에 있을 때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소개서 쓰는 어떤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면접 볼 때는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 어떻게 질문에 답을 할지에 대한 생각도 해봐라. 생각한 건 또 어떻게 표현할지도 한번 연습해봐라 등등 많은 가르침이 있었죠. 여튼 그렇게 해서 대학 입시 준비해서 선생님들 가르침을 받아서 했던 거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 전공 선택에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거는 서강대 경영학과를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명지대, 그 다음에 동국대는 안 넣었었고, 서울대는 당연히 꿈도 안 꿨었어요. 워낙에 세다고 해서 서울대 안 넣고, 어쨌든 인서울에 서강대, 명지대, 외국어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 5개를 넣었었어요. 5개를 넣었는데, 넣으려고 보니까 또 입시 비용도 그때 당시에는 좀 용돈 10만 원, 20만 원 받고 사는데 입시비가 5만 원씩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 용돈이 다 나가니까 많이는 못 넣고 엄마한테 조금씩 용돈 받아서 그래서 한 5개를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자소서 다 넣었는데 일단은 합격 결과 통지를 받았을 때는 5개가 다 합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지를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경영대학을 했던 이유는 이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앞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기에 가장 적합한 학문이 경영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경영학도, 무난하다. 선택하기에, 취업을 위해서는. 또 그래서 경영학은 경영자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지식도 없지만 그렇지. 어쨌든 그래요.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요 해서 경영학. 그 다음에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당연히 외국어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한 3년에서 4년 사이에 살면서 중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우진 못했으나 그래도 중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으니 이것도 경쟁력이 있겠다 싶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넣고 그렇게 하고 명지대랑 그 기타 대학교도 중어 중문학과에 지원을 했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여튼 다 합격을 맞았는데 선생님들하고 또 논의 끝에 그 많은 대학교 어차피 갈 데를 한두 곳만 정하고 합격 다 맞았으면 한두 곳만 정해서 가라. 그래서 그것만 정해봐라 해서 그때 정한 걸 엄마하고 같이 정했었죠. 그래서 서강대랑 한국외대를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외대도 붙고 서강대도 붙었는데 면접이란 거 태어나 처음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면접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경영학은 내가 생소하다 보니 좀 많이 긴장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받았던 질문이 그게 2009년도예요.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2008년도였죠. 네, 그래서 뭘 질문했었냐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에 있어서 본인의 생각을 좀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와 순간 역시 대학교 질문은 다르구나.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질문에 답을 했던 거는 그냥 내 있는 생각, 내 가치관을 얘기했었어요. 뭐 떨어지든 말든 모르겠다. 난 외대에 가면 가지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금메달도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메달이 중요하다. 왜냐
금메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그 이리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좀 교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메달 같은 경우는 올라가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내 학업에 있어서도 은메달의 위치, 금메달을 향해 가야 되는 위치로 생각하고 열심히 할 생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얘기 생각해보면, 잘했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확실히 그때 제 정서가 그랬던 거예요. 생각이 참 나는 많았었어. 여기서 태를 묶고 산 사람들 금메달이라고 쳤을 때 나는 사실은 은메달도 안 되는데 그래도 난 은메달급은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은메달에서 안주하지 않고 금메달을 향해 갈 거다. 근데 금메달도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위치에 가기까지 동, 은, 이 모든 단계를 겪어서 가서 중요하다는 건 잘 안다. 근데 아직은 나는 은메달의 위치인 것 같고 내 성향상 또 은메달의 매력도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를 그때 구구절절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른 질문 안 하시고 알겠다고 했는데 이제 합격 통지서,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최종적으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경영학 들어가가지고 기초 지식도 없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입시를 했지만, 합격은 했지만 사실은 남한 친구들과 동등하게 한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서지는 않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너무 일찍이 도둑이 제발저린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중국어 할 줄 아니까 요거는 내가 좀 자신 있다 해서,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갔고, 거기다 의미부여를 어떻게 했냐면 통역관이 돼서 말로 벌어먹자. 그렇게 해서 나도 그 바랬었잖아. 통역을 하면서 살자. 그러면 육체적인 어려운 일도 없을 거고, 또 통역관이라는 그 모습을 그려봤을 때 그렇게 나쁜 막 피곤해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나름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가자 했죠. 그렇게 해서 외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외대 학생증 다 받았는데 참 행복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저는 엄마와 조금 다르게 정착 초기 한 2, 3년은 신분증 받아들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2006년 2월 8일 날 입국하는 그 다시 태어나는 날 그 행복, 그 다음에 신분증 받아들어서 행복했던 그날, 그 다음 세 번째로 내 꿈을 향해 갈 수 있는 발판이라고 입증을 딱 해주는 학생증 딱 받아들였던 이 세 날이 제 삶의 탑3 행복이거든요. 그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직면한 그 서늘한 콘크리트를 직면하는 시점을 향해 가는 거죠.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어려웠던 거는 언어적인 측면. 이게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오늘 처음 만나보는 교수님이고 처음 만나보는 동기들이고 이렇게 긴장 반 설렘 반에 딱 있는 데서 교수님이 들어와서, 자, 우리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수업은 무슨 수업이고요. 수업 진행에 있어서는 아마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네, 그래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려면 뭐 팀워크가 또 좋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팀을 좀 짤 건데 알아서들 좀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는데 순간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렇게 하면서 내 영혼이 가출을 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 저게 무슨 뜻이지? 분명 한국어예요. 분명 한국어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토시가 다 빠져나간, 완성되지 않은 톱니바퀴 빠진 그런 문장을 들은 거예요. 마치 그 빈칸을 뭘 채워야 되는데 도저히 그 단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아니고 인터넷, 그러니까 PC방이나 집에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뭘 찾아봐야, 그 네이버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사전에 또 안 나오는 말들도 많아요. 그날 충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 날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내가 탈북민인 거를 밝히고 싶지 않은데 밝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탈북민인 걸 왜 밝히고 싶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먼저 정착한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조금 이제 불편한 현실 얘기들 들었죠. 탈북자라고 했을 때 그 디폴트 값이 있다. 기본으로 을이 되는 위치에 될 수 있으니
탈북민임을 밝히고 안 밝히고 네 선택이지만 가능한 안 밝히는 것이 좋을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이유에 대한 사례들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거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내가 또 뭐 서울말도 나름 잘 구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숨기려고 했는데 이 첫날부터 지금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근데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 1개월 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팀플,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친구들이 이제처럼 n분의 1 하자. n분의 1이 또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그거 쓰는 모든 용어들이 나를 다른 세계에 끌어다 놓은 느낌이 들어서 자신감이 뚝뚝 떨어져. 그때부터는 움츠려 드나마나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도무지 이제 방도가 안 서서. 맞아. 그래서 그 어느 순간 그 다음에 안 되겠다. 탈북자고 뭐고, 야, 지금 생존에 걸린 거죠, 사실은. 팀플은 학점이잖아요. 학생한테 학점은 생명이나 같은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탈북민인데, 우와, 진짜요. 그렇다고. 근데 내가 지금 교수님 한 말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도 이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좀 알려줄 수 있니? 이렇게 해서 알려주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팀플 할 때, 어느 카페에 들어오세요. 카페에 가입을 하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자료 다 올릴 테니까 그 자료를 거기다 서로 업로드가 뭐야? 이런 것들 업로드하고 거기서 공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아이디를 만들어요. 아이디는 뭐야? 뭐래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비밀번호래요. 그건 또 이런 식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 한두 번은, 그러니까 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그거는 둘째고요. 이렇게 알아가려고 도움을 청하는 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대상들이 너무 자주 묻고 이게 빈번해지니까 그렇지. 그들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시끄럽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제 같아라도 거리를 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나를 불편해하고 거리 두려고 하고, 그 다음 어느 순간 그게 내가 소외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또 감정적으로 퍼지니까 이렇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한데, 그래도 그때마다 그거를 아사라하고 억눌렀던 거는, 야, 내가 목숨 걸고 온 이 땅이고, 그리고 정착 나이 이제 한두 살 됐는데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 상황을 계속 이겨나가는데, 언제 한계가 왔냐면요. 엄마가 지금 느낀 그 콘크리트 벽을 언제 봤냐면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도요. 아침 수업 시작 30분 전에 이미 학교 강의실에 도착해 있었었고, 그리고 아침에 지하철 첫 차를 늘 탔었어요. 지금 제가 사는 곳이 양천구인데 그 외대는 저쪽 폐기역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멀어요. 근데 끝에서 끝으로 가요. 출퇴근 시간에 타게 되면 막 그 붐비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쪽에서 동쪽하는 거잖아. 그래서 끝에 아침에 그냥 아예 일찍이 가자. 일찍이 가서 조라도 거기 가서 졸고, 그 다음에 좀 시간 되면 투가서 공부도 좀 하고. 그때 너무 일찍. 그래서 아침 첫 차를 타고 다녔어요. 늘 첫 차를 타고 학교 가면 청소부 아줌마들 청소할 때 조금 피해 다니면서 강의실에서 좀 졸기도 하고, 혹은 그 앞에 커피숍도 가고 하는데, 커피숍도 말도 마세요. 처음에 커피 주문도 못했어요. 커피숍이라고 한글로 써놓으면 좋으려면 또 아니잖아요? 영어글로 써놓으면 영어글 모르는데, 들어가요. 아이들 들어가는 거 봤었으니까. 들어가면, 자, 주문 받겠습니다. 어떤 거 할까요? 아메리카노 있고요. 레귤러 사이즈, 스몰 사이즈, 빅 사이즈, 저는 저거요. 저거 어느 거요? 저거, 오렌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다 기억이 안 나요. 카라멜 마키아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핫으로 드릴까요? 먹어도 못 먹었는데. 야, 그냥 손가락으로 1번이요, 2번이요. 지금 작은 거요, 큰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문을 하고, 그러면서 정착을 했죠. 근데, 그러면서 그 당안에 한 3학년까지 가게 됐었어요. 3학년 가는 동안에, 그러면 그간에 또 똑같이 접하는 새로운 외래어들은 어떻게 했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말하면 적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모나라든가 커뮤니케이션, 팀플, 적어놔요. 적어놓고 일단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녹음할 수 있으면 녹음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냐, PC방 주르륵 달려갑니다. 가가지고, 네이버 형님한테 이제 물어보죠. 커뮤니케이션이 뭐야? 소통이구나. 팀플은, 팀 모임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녹음 들었던 걸 다시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공부를 따라갔었죠. 그렇게 해서 나름 열심히 했어요. 아침 일찍 가고, 저녁 늦게 오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할 때는 할 수 있을 때는 또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그래서
뷔페 아르바이트 가게 되면 그거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토요일에 가요. 가면 아침 새벽에 한 4-5시에 가요. 그리고 혹은 그 전날에 가서 그 근처 모텔방을 잡아줘요. 그 일하는 애들. 그럼 그 2명씩 짝지어 들어가가지고 자고 다음날 새벽에 나가요. 그래서 밤 10시, 11시에 끝나요. 그러면 일당이 그때 당시 7만 원을 받았었어요. 꽤 용돈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10,000원씩만 쳐도 그때 김밥이 2,500원인가 뭐 그렇게 지금보다 훨씬 저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반 잘라서 파는 500원짜리 김밥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10,000원, 7만 원 정도 받고 토일 다 가게 되면 14만 원 정도 오게 되면 엄마한 데서 그때 20-30만 원 용돈 받았던 기억으로 있는데 그거 다 보태게 되면 용돈은 푸짐했었어요. 아, 대학교 때는 더 주셨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주일 용돈도 벌어보고 그 다음에 초밥집에서도 알바도 하면서 나름 열심히 하면서 또 한편으로 뿌듯함도 느꼈었어요. 그래, 나 대한민국 남한 친구들하고 동등하게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하고 심지어 뭐 탈북민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고 혈우병이라는 어떤 나름의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너희들 못지않게 나도 하고 있어. 아, 잘하고 있네 김필주. 막 이러면서 혼자서 동기부여하고 혼자서 죽 쓰고 밥 쓰고 막 이러면서 3학년 1학기까지 갔어요. 근데 1학년까지는 학점을 그래요, 수월하게 받았어요. 왜냐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중국어 어학 전공인데 1학년 1학기부터 2학기까지는 뭐 이렇게 우리를 영어로 치게 되면 단어 혹은 스펠링 쓰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2학년 가가지고부터 이제 짧은 대화부터 문장 작성,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하는 뭐 이런 수업들이 나눠지고 중급 정도. 근데 중급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3학년 1학기 올라가서 고급으로 올라가는데 단계가 이제는 중국 문화, 역사, 경제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바탕으로 문장을 해독해야 되고 어휘를 구사를 해야 되고 근데 그 난이도가 팍 뛰니까 그 다음부터 학점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내가 그럼 놀았냐? 아니에요. 계속 여전히 열심히 하려고 그냥 그래. 마음에 끈을 꽉 잡고 그냥 악을 쓰고 올라가고 있는데 학점은 계속 밑을 치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동기들도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위안 아닌 위안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역순이에요. 이 친구들은 1학년 때는 막 아글타글 해야 뭐 학점을 받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2학년 2학기 지나니까 이들은 수직으로 팍 건너뛰는데 난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런가 했더니 알고 보니 이 녀석들이 한국 외국어 대학에 다니는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어과에 다니는 녀석들이 한 30-40% 그러니까 A뿔 받는 상위권 애들은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국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대학교 다니다가 온 놈들도 있어요. 이 녀석들이 그러면 왜 중국 어학에 왔냐? 그래서 그때 2009년도인데 그때 이 청년들 사회적 분위기가 4대 스펙이라는 어떤 풍이 불었었어요. 그러니까 스펙을 쌓기 위해서 1전공은 한마디로 그냥 자격 이미 되는데 1전공하고 2전공을 집중하기 위해서 1전공을 잘하는 중국어로 하고 2전공을 영어나 혹은 다른 외국어를 해가지고 얘네는 전공 공부를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안 하고 점수를 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3학년 2학기 가면서 조금만 노력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중 전공까지 해가지고 학위 2개를 쫙 A뿔로 지금 올리고 있고 다른 쪽으로는 어학연수 준비하고 다른 쪽으로는 뭐 이러면서 한 3-4가지 스펙을 동시에 지금 갖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왜냐면 3학년 1학기 되니까 이제 다들 취업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취업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취업이 그렇게 많이 어려워? 그랬더니 아, 형 무슨 말이에요?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저보다 4살 어렸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어려운데 하면 뭐 얘기하는 게 이제 스펙 차이를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뭐 명문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격증은 한 2-3개 있어야 되고, 또 외국어 계열에서는 외국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한 2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래야 자기들이 원하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들어가는 경쟁률도 엄청 나오고, 막 얘기를 듣는데, 순간, 그럼 나는 너하고 동기긴 하지만, 나이 너보다 4살 많아. 그리고 건강하지도 못해. 그리고 지금 어학 전공, 일본어 전공인데
얘네 학점은 계속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어. 졸업은 코앞이야. 그럼 나는 취업을 못하는 건가? 그러면 내가 통역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내 나름 그냥 보통의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과했던 건가? 이러면서, 그때 어머니 표현으로는 그 성에 낀 콘크리트 벽인데, 제 표현으로는 하늘의 먹구름이 그냥 나를 향해서 시커먼 먹구름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어느 영역을 침범하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먹구름의 끝이 보이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암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포자기 심정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었잖아요. 고민 많이 했겠다. 많이 하나마나 그래서 시방에가 그 다음에 있었다고요? 이게 선택하는 게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힘들다. 이거 해서 뭐 하나. 노력해봤자 뭐 하나.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졸업증을 따서 뭐 하나. 오히려 더 얼굴 팔리고 부끄럽지 않을까? 한국외국어대학교 4년제 졸업한 놈이, 뭐 취업도 못하고, 뭐 예를 들면 막 안 좋은 생각들 끝없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했었냐면 어느 순간 그 영화에 크게 충격받게 되면 앞에서 누구 말하는데 입만 뻐끗뻐끗대고 내 머릿속에 이명이 쫙 들리잖아요. 막, 그 수업 시간에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너무 머리 복잡하니까 PC방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루 가다 보니까 이틀 가고, 이틀 가다 보니까 3일 가고, 3일 가다 보니까 일주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한 3개월에서 6개월간을 PC방에만 박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출석만 해놓고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는 그냥 대충 이렇게 훑어보다가 졸리면 자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지 보다 졸리면 자다가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하고, 백지 내고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게임에 이렇게 빠지게 됐는데, 그 게임에 빠졌던 이유를 돌아보면, 그 온라인상 안에서는 내가 게임하는 그 캐릭터를 찾아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 온라인 세계에서는. 그래서 아마 빠졌던 건데, 여튼 저의 정착 한 6, 7년의 시간은, 네, 요렇게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3학년 1학기 때 자퇴를 결정하고, 최종 어머니하고 상의하에 이때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자퇴를 하고, 다시는 내가 스스로 대학교 문을 잡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건 잘 모르겠다. 지금 일단 대학교를 다니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그때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어머니가 그때 네가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네가 뭐 어린애도 아니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리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누누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한 거 아니고요, 아니고요 하는 게 예, 그래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합의를 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아들이 전화를 하면은 컴퓨터방, PC방 전화하면 술 취한 사람 같이 답을 하고 뭔가 얘가 볼 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처럼 막 노력하다 이제 엄마하고 상의할 거 있다 하고 이제 우리 둘이 앉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가 힘들어하는 게 분명하고 또 힘든 이유가 앞에서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 그러니까 대안학교에서 저도 먹고 컸는데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해서 밥으로 넘어가고 밥이 이제 커서 또 따뜻한 거 먹고 이렇게 해서 대학으로 가서 거기가 모든 게 이때 소화될 수 있는 정도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기초 지식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얘가 힘들어 하는구나. 그래, 네 의견 엄마야 존중하지. 네가 할 길은 네가 가는데 엄마 상관없어. 그래, 그렇게 하자 해서 얘가 자퇴를 해. 자퇴 수속 마음이 무겁지 않게 그냥 했어요. 얘가 너무 힘들어하고 나도 그때 다 힘들고 다
다 인정이 됐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저도 노래 활동을 했어요. 노래 강사 활동을 했어요. 교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여러 곳에 인천도 가고, 이천도 가고, 막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또 내 수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걸리는 게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돈이 안 되더라고요. 생계가 유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돈이 노예가 안 된다 해도 돈이 현실적으로 없으면 또 못 살잖아요. 엄마가 뭐 많이 했는데, 청원 아이스도 뭐 다니지 않았어요? 이게, 미용학교 졸업하고, 미용 다니면서 무슨 하여튼 여튼 정말 많이 했어요. 돈이 된다는 건 그냥 어떻게 부업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다 접어들어 해봤어요. 뭐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맞아. 밤에 하는 거는. 맞아. 그래서 밤에 자지 못하고 뛰어다니고, 심지어 이제 목탕 세신까지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다 뭐 권리금도 들어가고 뭐 한데, 그래도 봐줘서 하여튼 난 돈 없는데, 막 그저 지금 어제 본 사람 보고도 막 돈 빌려달라 하고 막 이렇게 막 도깨비 같이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상처도 많이 받고, 어찌 막 싸우려고도 막 접어들고 막 돈 왜 나 안 빌려주냐고 내 물어주는데 이러면서 오도깨비 같지만 놀았죠. 그렇게 하면서 뭐 세월들 일단 보내고 가족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저는 투자하자 보니까 50이 됐고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게 뭐 그래 노래 강사 그래도 그 좀 어떤 그런 부분에 항상 이렇게 내가 원했던 것 같아요. 좀 뭐라 그래야 돼? 나 선생이 되고 싶었다. 이런 부분에 사회적으로 그래도 이미지 관리가 되는 어떤 그런 걸 제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래 강사 하다가 이제 또 그것도 좌절됐죠. 그게 3년을 투자했어요. 노래 강사를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뒤에서 또 뭐 알바하고 뭐 해도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 그만두고. 그리고 찾은 게 또 우리 보는 건 벼룩시장에 이런 작은 칸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찾아가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 해서 간 게 다단계였어요. 그때는 다단계라는 관점도 몰랐고 돈을 벌 수 있다면 간다 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우리 필자하고 같이 그때 막 서로가 막 이렇게 힘들 때인데 그 경희대 우리 교수님이 KBS 노래자랑에 한번 나가서 추억도 남기고 해보라 그래가지고 그때 신청을 넣었더니 그게 돼서 우리 그 추억을 남긴 게 그거거든요. 맞아. 그게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어떻게 또 동아줄이라도 자꾸 그래도 뻗치고 일어나 그래도 정착하고 용감하게 살아보려고 엄청 그때 힘을 썼던 시기였어요. 필주는 또 학교 외대라고 소개를 했지만 그렇게 힘들 때고 네, 그때 시기에 그런 또 추억 하나 남기고 우리 그 노래자랑에 나갔다 와서 야 이게 나쁜 데라고 생각하면 제가 아들을 거기 못 데려가죠.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건강이 확실히 좋은 제품이었죠. 근데 뭐 하여튼간 뭐 다단계를 사회적으로 좋게 보는 건 아니니까요. 거기서 희망을 갖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싱가포르 여행까지도 갔다 오는 정도로 뭐 어디로 가도 열심히 그저 최선을 다하다 보니 우리 아들도 공부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내적으로 이제 그런 거는 다 가지고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선택이 잘못돼서 헤맸지.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정책 과정이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친지, 친구, 뭐 친척 누가 서포트해서 정말 길을 안내해주고 뭐 이렇게 정말 도와주기 전에는 맨 땅에 헤딩 이 대한민국에서 그저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 아들같이 다단계 들어가서 건강식품을 팔았었어요. 한 몇 개월 한 6개월 했을까? 6개월 미만. 6개월, 많이 한 하진 3, 않았어. 4개월 했겠다. 그리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결국에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빚도 지게 되고 예,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기 삼성 한 거 거기에다 들어갔지. 그저 돈이요. 삼성 무슨 돈이 생긴다면 그저 다 들어갔어요. 다. 왜냐면 이게 참. 그거 하잖아요. 사재기 하잖아요. 제품을 사서 내가 집에다 두고 그걸 팔고 뭐 하는 하여튼 그랬어요. 예, 뭐 다 어렵잖아요. 다 그런 거 해본 사람들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한번 엄마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러니까 좀 암울했어요.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까. 정말 암울했어요. 예. 생명 위협은 없고 먹고 살고 하는데
이 나라에 또 정착을 해서 이 나라의 한 일원으로 일어서자면, 그래도 이게 남한테 짐이 되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고, 한 3년씩 투자해서 날짜만 지나가고, 거둬지는 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애야도 신경이 곤두서 있고, 나도 곤두서 있고, 둘이 대화가 안 되고, 자꾸 충돌도 생기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저보고, 그때 상의하는 거죠. 또 그때 영국을 만나게 된다고. 그때 얘기 네가 해볼래? 네, 여튼 그 일종의 지금 좌충우돌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외대 자퇴를 하고 다단계도 어떻게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 능력으로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래. 거죠, 그때는. 그래서 거기서 돈을 잘 벌 수 있다면 누구한테 피해 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가 아니라 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 내 돈까지 번다면 뭐 이거 뭐 마다할 일은 없지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 이게 한마디로 남의 지갑을 여는 일인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장사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상품이 확실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너무 고가고 그리고 또 그만큼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어디 시장에 나가서 펴놓고 하루 종일 이렇게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인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아닌가? 이것도 나름 하는 동안 이것도 또 열심히 했어요. 저도 어머니 못지않게 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양심적으로 우리는 그냥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생각을 결국은 어쨌든 내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돌파구를 열어보겠노라고 또 하나의 도전을 했던 건데 그 도전마저도 또 사그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제가 좀 많이 좌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PC방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PC방에서 다시 또 장시간 이렇게 있게 될 법도 했어요. 그러니까 장시간 있었던 건 그 전에 있었고 이제 다단계 만나면서 거기서 좀 벗어나서 다시 뭐 해보자고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또 그럴 찰나에 억울하더라고요. 내 PC방을 벗어나겠다 했던 계기는 어떤 거냐면요.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컴퓨터 앞에 이렇게 그때는 흡연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C방 흡연석에는 흡연석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담배 연기로 꽉 차 있어요. 그냥 진짜 안개 속 같이. 그리고 각자 테이블 앞에는 재터리가 있고 재터리를 치우지 않게 되면 담배꽁초로 막 선인장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하루에 담배 3갑 이상을 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여튼 한 3, 4개월 했어요. 담배 몇 갑 폈어? 하루에 3갑. 아유, 근데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러니까 그 가상 세계에 빠지지 않으면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 술 좋아했으면 술 중독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술은 그렇게 좋아 안 하니까 술은 못 마시고 그냥 PC방 가고 가상 세계에 빠져서 거기서 날 찾아준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대리만족을 한 거죠. 그 시간이 한 3, 4개월 지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눈을 탁 떴는데 게임은 막 돌아가고 있고 나는 이렇게 마우스 잡은 자세, 키보드에 손 올려놓고 이렇게 졸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새뽀얀 담배 연기 속에 이 흐리멍텅한 상황에서 들리는 게 옆에서 게임하면서 열받아서 막 내쏘는 육두문자들이 막 사척에서 들리고 게임이 막 돌아가고 주변은 그냥 담배 연기로 자욱하고 그게 아침 한 새벽 3-4시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죠. 휘청휘청하면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고 게임을 또 한번 해야 되니까 세수를 하고 거울을 딱 봤는데 그 모습이 뼈에 가죽을 씌워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영혼이 가출한 어떤 산송장 뭐 해골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간 인간 같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잠시나마 아이 컨택 하면서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왜 이러고 있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러고 싶어 이러지 않는 건 알겠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려고 목숨 걸고 온 거 아니잖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문 박차고 나와서 이제 자취방이 있었기 때문에 자취방에 가가지고 샤워하고 한숨 자고 했는데
뭐, 그게, 그렇게 한순간에 그게 해결되나요? 그러다가 이제 자취방에서 이제 엄마 집으로 왔죠. 왔다가, 아직도 고민에 빠진 상태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 베란다에 나가보면 지금은 야경 볼 때마다 나가는데, 그때는 너무 답답해서 담배도 피워야 되니까 나갔다가, 쭉 내려다보는데 15층 밑인데, 우린 지하철 정비소까지 있다 보니까 대략 한 17층, 18층 높이라고 볼 수 있어요. 17층 정도 되겠네요. 내려다 보니까, 아, 이거 뛰어내리면 즉사하겠다. 그냥 뛰어내려 버릴까라고 해가지고 다리를 이제 그 난간 위에 올리고, 그러니까 자살 충동을 느낀 거예요. 근데 다리를 이렇게 올리려고 하니까 한 다리는 이쪽 저기 난간, 한 다리는 복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복도에 지탱하고 있는 다리가 그렇게 뭐 사시나무 흔들리듯이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더냐면, 고향에서 살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봄이나 여름 같은 때는 개구리 잡으러 많이 논에 나가요. 그래서 개구리 큰 놈 잡게 되면 걔는 힘이 좋아가지고 자칫하면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잡자마자 땅에다 패대기 쳐요. 그럼 패대기 치면 충격에 막 경련 일으키면 죽는데, 그 경련 일으키던 개구리 다리가 지금 내가 복도에 지탱하고 있는 다리랑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라는 손이 나라는 김필주를 바닥에다가 내팽개치는 기분이 좀 이렇게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개구리도 죽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잡혔을 때. 죽고 싶지 않은데 그냥 패대기 쳐버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내가 자살 충동을 느끼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번 이래 죽으면 그 이후를 또 상상을 해봤죠. 그랬더니 남겨진 어머니, 슬퍼할 어머니, 그 다음에 그 처참하게 박살나 있을 내 형체, 주변에 어떤 인식, 별의별 생각을 다,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다 보니까 난간에 다리 내려놓고 주저앉아서 좀 한참 울지도 못했었어요. 그냥 이게 무슨 상황일까? 나 왜 이렇게 됐을까? 나 정신 나갔나? 정신병자인가? 이런 생각하다가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와 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열애받는 거예요. 이 사회에 탈북민이 되고 싶어 됐냐? 왜 나한테 탈북민이라는 프레임 씌워놓고 열심히 노력해도 왜 나한테 차려지는 건 이렇게 냉혹한 현실이냐? 왜 탈북민은 취직하기도 이렇게 어려웠고 왜 그런 건데 막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 후에 심리학 배워보니까 그 우울증 단계 거쳐가는 그 단계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다음 날인가 어찌 하다 보니까 그 시청역 기자회견하는 프레스센터, 거기에서 북한 인권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대요. 그래서 북한 인권? 너희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북한 인권 관련 세미나를 해? 막 이런, 이게 도끼 바짝 올라가지고, 뭐 이거는 그 사회에 대한 반항? 저항, 반항. 그치. 근데 그게 맹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근거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피해 의식에 그냥 탁 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간다고. 거기 왜 가요, 사실. 그래도요, 그런데 갈 생각 다 했구나. 왜냐면 가서 싸우겠다고. 싸워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열이 받아가지고. 얘 속이 엄청 살아네. 병 때문에. 그래가지고. 눌러놓고 살아 그러지. 너희들이 뭐 북한이니까, 아이고야, 가보자.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들으나 보자. 하고 이제 그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프레스센터 그게 12층인가 13층에 갔던 것 같은데. 근데 봐봐요. 그때 당시에 어떤 정서였냐면요. 그 프레스센터 가기 전에 이 정서가 한순간에 이게 된 게 아니잖아요. 누적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게 도끼 바짝 올랐을 때 그 자살 충동 느끼고 나서 그 이후에 도끼 바짝 오르니까 죽기는 억울하고, 그런데 이대로 살아가자니 막막하고, 근데 화는 나고, 이 화를 제공한 곳은 이 사회인 것 같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거는 남한 출신 어떤 누군가가 될 거고, 불특정 다수인데. 근데 길 가다가 옛날에 어깨빵을 맞고 팔이 부어가지고 이 손을 못 썼던 적이 많아. 혈우병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그래, 내 몸이 약해서 그렇지. 이러면서 그냥 다 내 탓으로 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자살 충동 느끼고 나니까 이 아파하는 내가 참는데 한계가 온 거죠. 그래가지고 다니다가 누군가 어깨빵 해달라. 어깨빵 해주면 난 그 사람
이게 해를 가하고 감옥에 가서 콩밥이나 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흉기는 못 들고 다니고 볼펜 좀 날카로운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나 어깨빵 해주면 가서 그냥 확 찍어버리고 감옥에 끌려가겠다고. 그래서 차라리 감옥에서 편히 사는 게 낫겠다고.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 프레스센터 갈 때 그 볼펜 또 챙기고 갔어요. 아이고. 뭐 어쨌든 진짜 최악까지 갔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실은.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렇게 가가지고 갔어요, 현장에. 갔는데 뭐 그냥 원론적인 얘기, 이런저런 얘기, 그리고 또 여러 일부 탈북민들이 얘기했던 뭐 인터뷰 내용, 뭐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말은 좋은데 그게 언제 해결되는데?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당신네 앞에 있는 이 탈북민인 한 인간도 이 사회에 정착을 못하는데 통일을 외치고 북한 인권 언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데려와가지고 뭐 어쩔 건데?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질문도 알아서 막 손들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물론 열심히 했지만 그때만큼 오기를 갖고 했으면 그치.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음. 교수님이 궁금한 거 하면 다 이렇게 틀어받고 있고 나도 그랬었는데 그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지금 생뚱맞은 데 와가지고 지금 행패하는 거죠.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내 같이 일하는 누나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 누나의 말에 의하면 저 어디 저런 또라이가 그리고 또라이를 봤는데 자기 아는 사람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알고 있는 애 이미지는 저런 또라이가 아니고 정말 되게 착하고 선하고 뭔가 이런 이미지였는데 쟤가 왜 저렇게 변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정도로 애가 완전 덜 변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잠깐 쉬는 사이에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오랜만에 그 누나가. 네, 그 누나도 인사하고 근데 뭐 그 자리에서 오랜 얘기 못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미 알던 사람이야? 알고 있었죠. 북한 인권 단체에 소속이 돼 있었으니까. 근데 그 소속의 이름만 올려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알고 지냈던 누나인데 그 누나가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 누나는 자기 관심 분야고 이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 그 있었던 누나는 한국 사람이다. 남한 출신이죠. 여전히 제가 틀린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대해 틀린 부분을 공유는 하지만 그래도 네가 원하면 해 할 정도로 엄마 다음으로 지지해주는 내 편이에요. 네. 근데 여튼 그 정도 그래서 그 누나가 이제 그렇게 느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누나하고 인사하고 잠깐 이제 또 씩씩거리며 있는데 그 이름 올려놨던 그 단체 대표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 대표, 니 요즘 왜 얼굴 안 보이냐고. 그래서, 뭐, 여차저차 해서 그렇다고 해서 대학 다니고 있냐고 해서, 그냥 자퇴 냈다고 그랬더니, 그럼 요즘 뭐 하니? 그냥 논다고. 그랬더니, 그러냐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연극 사업을 기획 중인데, 북한 인권 관련한 내용이고, 여기에 지금 출연할 배우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뭐, 연극? 아이고, 연극 좋아하지. 그러니까 삐뚤어지다 무슨 얘기를 다 들으면 속으로 다 콧방귀 끼고 다 부정하고 아이고 이랬었어요. 그 형 얘기 들으면서도 아이고 무슨 탈북자 주제 무슨 막 이런 식으로 탈북자이면서 탈북자를 막 얕잡아 보고 막 진짜 네, 최악이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보고 너 뭐 휴학도 했다며 그리고 할 것도 없다며 뭐 우리 지금 연극 사업에 참여 안 할래? 이래가지고 제가요? 그랬더니 네가 저 배우로 출연해주면 좋겠는데 제가요? 막 이러면서 뭐 배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막 그랬는데 한켠에 제 마음의 한켠에 지금 이렇게 날이 서 있는 이면은 뭐냐면 당장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강한 척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낭떠러지 그 기로에서 지금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안이 혹시 나를 구해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도 누가 나 손잡아 줬으면. 어쩌면 그렇지. 그게 있는데 나는 그래. 인지를 못했던 거야. 그렇지. 다 필요 없어. 다 나한테 적이야 했는데 내 무의식에는 그걸 잡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 뭐 그래요. 뭐 해봅시다. 뭐 저 싫은 척, 안 내키는 척, 근데 뭐 도와달라니까 도와줄게 뭐 이런 내색으로 하면서 그래서 연극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그때 그 형의 손이 그 제안이 저한테 결과적으로 지금의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는
김필주가 되는 첫 동아줄이었어요. 그때 연극을 안 했으면요, 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지 사실은 상상이 잘 안 돼요.